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참여하게 된 모건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동기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한국의 자립생활 운동은 엄밀히 얘기하면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지만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1990년대 자립생활 운동을 진두지휘했던 분들이 1980년대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시면서 거기에서 훈련받고 거기서 이제 방법을 알게 되신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1990년대 우리나라에 자립생활의 개념이 들어오면서, 그죠? 한국에 이렇게 자립생활이 번지게 된 거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에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처음 이제 대전에 개소하면서 자립생활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근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 좀 조용해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예, 그 말의 의미는 현재 2019년, 그러니까 2003년에, 제가 알기로 2003년에 처음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 이후로 한 15년 정도 더 지났잖아요. 15년 동안 예를 들면 대전에서 생긴 변화는 자립생활센터가 총 뭐 6개 정도 늘어난 거, 총 6개로 늘어난 거죠. 그리고 대전만의 어떤 자립생활 정책이 있냐. 그 자립생활 운동이라는 말의 의미는 대전만의 자립생활 정책을 이끌었냐와 같은 질문인데, 뭐 대전만의 자립생활 정책이 있나? 라고 물어보면 거의 없어요. 대전시만의 자립생활 정책은.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대부분 그냥 중앙부처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을 그냥 국고보조 사업을 받아서 하는 정도의 의미이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뭐 대전이 아무 역할을 안 했냐? 그건 아니고, 이 자립생활 운동이라는 게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서울의 모든 나머지 16개 시도에 있는 장애인들이 거의 서울로 모였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 전국의 제주도부터 시작해갖고 서울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애인들이, 특히 중증장애인들이 서울에 모여서 청와대를 상대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국회를 상대로, 그죠?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 과정에서 대전에 있는 센터들, 대전에 있는 활동가분들이 서울에 참여해서 이루어낸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자립생활 운동이고 그 결과 정책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참 대전에 자립생활 운동이 뭐 있냐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명확히 이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대전에 2009년에 왔는데 2009년에 대전에 와서 지금 한 11년 정도 지났는데 대전이 의외로 조용해요. 그게 제가 느꼈던 것들 오히려 조용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 느낌은. 자립생활센터가 대전에서 1개로 시작해서 6개로 이제 늘었고, 뭐 시각장애인 쪽까지 포함해 7개 정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센터가 이렇게 늘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만큼 중증장애인들이 그동안 억눌려 왔던 거, 그동안 참았던 거를, 그죠? 폭발한 거죠. 그동안 거의 지역사회에서 참여가 배제되고 거의 시설 아니면 집에만 있었던 중증장애인들이었는데 나올 수 있는 통로가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통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나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죠? 대부분 다 집에만 있었던 거지. 누가 손 내밀어서, 그죠? 같이 나가자.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자.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없었는데 그 손을 내민 게 자립생활센터가 된 거죠. 그 첫 손을 내민 게 한밭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고 했던 그 센터가 첫 손을 내밀었던 거고, 그 한밭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일했던 분들이 또 하나의 센터를 만들고 거기서 일했던 분들이 활동가로서 또 다른 센터에 가서 영향을 미치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센터가 다른 센터들에게 조금씩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다른 센터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게끔 좀 약간 좀 마중물의 역할을 해준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 또 한 축이 있는 게 뭐냐면 이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에 한 10개 정도인가 11개 정도의 인권 포럼이라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자립생활센터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장애인 인권 포럼이 있었고, 대전에도 장애인 인권 포럼이 있었고, 그래서 한 축이 자립생활을 담당했던 축이 센터였다면 또 한 축은 인권 포럼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의 인권을 좀 다른 단체보다는 좀 더, 그죠?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장애인 단체도 있었죠. 그래서 이 단체에서도 똑같이 하나의 센터를 만들어내고, 그 센터가 이제 지금에선 장애인, 이 대전시에서 좀 더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센터 역할은 되게 커요. 집에만 있던 중증장애인들에게 나오라고 했던
유일한 주체가 자립생활센터였던 거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는 자립생활센터에서 중증장애인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구성되어져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대전에도 만약에 2003년도에 한바센터라는 센터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이 자립생활센터의 운동은 훨씬 더 더뎠겠죠. 훨씬 더 더뎠겠죠. 그쵸? 다른 시도에 비해서 더 더뎠을 텐데, 그래도 2003년이면 상당히 빠른 편이에요. 전국에서 자립생활센터가 이제 1990년대 후반에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만들어지기 시작하긴 했지만 2003년이 상당히 빠른 시점에 만들어진 거고, 오히려 대전은 센터 개수가 많지 않은 편이죠. 그죠? 구가 5개 정도 있는데 한 6개, 7개밖에 안 되는 거는 센터가 많지는 않은 편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죠. 자립생활이라는 것이, 그죠? 기본적으로 선택과 결정이고, 그 선택과 결정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거주지에 대한 선택과 결정인데,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탈시설 지원 사업이죠. 지금 전국 17개 시도에서 탈시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가 서울, 부산, 광주 정도 있어요. 나머지 시도는 상당히 미비한데, 그나마 그래 대전은 한바센터도 그렇고 보문센터도 그렇고 대전시에 계속 협상을 해서 체험홈, 자립생활 체험홈이라고 하는 의미 있는, 그죠? 사업비를 따왔고, 그 자립생활 체험홈을 통해서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그죠? 하나둘씩 나오게끔 한 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죠. 그게 자립생활의 가장 큰, 가장 자립생활 센터가 지향해야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탈시설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대전시의 지원도 있었고, 센터의 의지도 있어서 대전의 시설에 있는, 그죠? 장애인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나오고 있게 하게끔 그걸 유도하는 건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예요. 그거는 당연하지. 칭찬받아 마땅한 성과죠. 전국적으로 탈시설이 지금은 국가정책이 되어서 국가가 이제 하겠다라고 해서 나서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지. 그전에는 거의 관심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전은 그래도 발빠르게 준비해서 체험홈이라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그리고 예전에는 체험홈, 자립생활 체험홈에 입주하는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죠? 정착금까지 대전시에서 주었을 정도로. 이건 다 센터가 만들어낸 의미 있는 성과죠. 장점이죠. 잘한 점. 전국에 장애인복지관이 한 230개? 260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자립생활센터가 그 정도 있어요. 전국에, 그죠? 그런데 사이즈가 우선 다르잖아. 그죠? 장애인복지관은 1년에 한 10억? 정도 예산이 된다. 여기도 한 1억 5천? 그리고 우선 눈에 띄지 않잖아요. 장애인복지관 건물이 우선 크니까 그만 눈에 띄는데, 여기는 센터는 독립공간이 없잖아요. 독립건물이 다 없잖아. 다 큰 건물 안에 임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눈에 잘 안 띄죠. 그쵸? 눈에 잘 안 띄죠. 그렇기 때문에 규모에서부터, 그쵸? 작기 때문에 공공기관조차도 센터가 어디 있는지 조차도 모를 수밖에 없는 거고, 심지어 그거는 비장애인들도 똑같죠. 요 지산프라자 건물에 서구센터가 있다라는 거를 비장애인들에서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알기가 어렵지. 그냥 단독 건물로 그게 자립생활센터야 라고 얘기하면 좀 몰라도 장애인복지관처럼. 그게 아니라 그냥 건물의 한 일부를 임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이게 가시적으로 드러나기가 어려워요. 뿐만 아니라 이 센터가 상당히 하는 일은 많지만 뭐 하는지 잘 모르겠고, 중증장애인들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고, 이런 식의 약간 비판하는 비판의 의미는 센터가 상당히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대목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요새 많은 센터들이 장애복지관이나 가족지원센터를 따라하고 있어요. 사업이 대부분 여가부나 이런 일상지 이런 걸로 가고 있잖아요. 그게 다 과연 자립생활센터인가? 자립생활센터의 가장 큰 존재의 이유는 뭐냐면, 집에 있는 장애인, 그죠? 시설에 있는 장애인, 그러니까 탈재가와 탈시설과 탈원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에요. 그 말이면 중증장애인들이 집에만 있거나 시설에만 있거나 병원에만 있는 장애인들로 하여금, 그죠? 밖으로 나올 수 있게끔 유도하고, 그죠? 이끌어내는 게 첫째. 그죠? 근데 그게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지역사회 환경이, 지역사회 제도가, 지역사회 정착이 그들로 하여금 나올 수 있게끔 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변하는 게 예를 들면 국가가, 지방정부가 알아서 그걸 만들어주지는 않잖아요. 그 말하면 중증장애인들이 나올 수 있게끔 이 지역사회 인프라 환경을, 그죠? 누군가는 변해야 한다를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를 상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면 우리
자립생활센터가 원래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쵸? 지역사회 환경의 변화를 장애복지관이 하겠어요? 가족지원센터가 하겠어요? 누가 그 역할을 하겠어요? 그게 바로 소비자 중심에 입각해서 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직원들이고 소장들이고 운영위원들이잖아요. 자기 문제이니까 보다 자기 문제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 대전시를 상대로 우리 서구센터는 서구에 있으니까 서구를 상대로 이런 제도를 바꿔라, 만들어라, 환경을 고쳐라. 이런 식의 제안을 하고 협상을 하고 안 되면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 건데 대전에 있는 많은 센터들이 멈춰 있는 거죠. 시를 상대로, 구를 상대로 압박하거나 요구하거나, 그쵸? 이런 걸 안 하잖아요. 이런 거 안 하면 뭐랑 똑같은 거야? 복지관이냐? 가족지원센터냐? 별 차이 없어요. 서비스만 보면. 그러니까 상당히 이 지금 자립생활센터는 상당히 위기에 있는 거죠. 정체성의 위기. 그건 되게 심각한 거예요. 심지어는 활동보조만 하다 보니까 이 사회서비스 기관처럼 느껴지잖아요. 이 자립생활센터인지 바우처센터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본질을 놓쳐서 그래요. 존재하는 본질을. 근데 안타까운 거 뭐냐면 그 존재하는 그 본질적 목적이 성과적이지도 않고 가시적이지도 않아요. 비장애인한테는. 중증장애인을 시설에 3명 나오게 한 거, 집에서 3명 나오게 한 거, 우리한테 되게 중요하고 되게 큰 의미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보기에는 뭐 그게 중요해. 도움 필요한 사람 집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여기잖아, 우리 사회가. 그게 어려움이죠. 이건 자립생활센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공급자라면, 그죠? 장애인복지관이든 자립생활센터든 전달 체계에 속한 공급자라면 기본적으로 우선은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이면 센터에 있는 직원들조차도 커뮤니티 케어가 뭔지, 리빙이 뭔지, 등급집 폐지가 뭔지, 탈시설이 뭔지 상당히 급변하잖아요, 정책이. 그러면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정확한 이해가 이제 선제되어질 때 거기에서 이 센터 역할이 무엇인지, 그 센터 역할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안타까운 거는 공부가 많이 안 되어 있는 느낌?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떤 방향을 어떻게 찾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센터에 있는 분들, 모든 전달책에 있는 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 공부할 수 있는 의지,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게 전제가 된다면 이 자립생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존재하는 목적이 정해져 있잖아요. 당사자 주도에 의해서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만들어가는 거가 이 자립생활센터가 존재하는 목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 정책이 등급제를 폐지하고 커뮤니티 케어를 하고, 그렇죠? 이 모든 게 뭐냐면 다 커뮤니티 리빙 혹은 이게 다 지역사회 안에서 한 명의 인격을 가진 주체로서 본인의 삶과 그죠? 삶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끔 우리 사회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쵸? 근데 그러려면 선택과 결정이 존중받아야 되고, 선택과 결정이 존중받으려면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고, 그 기회의 핵심이 이제 자원일 텐데,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장애인에게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원을 분배할 것인지. 그쵸? 그래서 우리 요새 소위 얘기하는 개인 예산을 우리가 언제 할 것인지.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걸 시범사업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논의가 있는데, 대전시 같은 경우에도, 그죠? 대전형 개인 예산제도 한번 시범적으로 도입해 보면, 커뮤니티 리빙이 말이 좋아서 그런 거지. 지역사회에 살라고 하면 뭐가 있어야 사는 거잖아요. 말로만 살려면 타나. 그쵸? 자원을 줘야, 기회를 줘야, 커뮤니티 케어든 커뮤니티 리빙이든 되는 건데, 그러려면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재정권, 장애인에게 우리가 얼마나 줄 수 있을지. 그러니까 자립생활센터도 앞으로는 선택과 결정의 핵심이 재정이잖아요. 경제력인 거니까 국가의 정책이 공급자에게 돈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에게 줄 수 있는 방식으로 한번 변화를 해야 되지 않겠냐. 거기에서 자립생활센터가 좀 선도적으로 그 운동을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게 아무로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방향인 거고요. 이거를 복지관에서 관심 있겠어요? 주간보호에서 관심 있겠어요? 가족지원센터에서 관심 있게, 그죠? 지역사회 전달체에 관심이 없어요. 그죠? 누가 관심 있냐면 우리밖에 없는 거죠. 자립생활센터가 그 역할을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아이덴티티가 될 거예요. 네. 서구센터는 상당히 지금 위치적으로 대전, 서구 50만, 네, 그죠? 상당히 열악한, 그죠? 지역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그 열악한 간에 상당히 많은 시설들이, 거주시설들이 장태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죠?
상당히 많은데, 그럼 서구센터의 사명은 되게 명확해요. 이 서구 쪽에 있는 상당히 많은 시설인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지역사회 밖으로 정착시키고, 그죠? 좀 더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게끔, 커뮤니티 리빙을 할 수 있게끔, 그죠? 이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가 서구센터가 존재하는 앞으로 5년의 비전. 5년 정도 지나면 나올 수 있는 사람들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그걸 얼마나 지역사회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얼마나 그걸 가지고 서구청을, 대전시를, 그죠? 얼마나 압박을 하고, 얼마나 협상을 할 것인지. 그게 대전 서구센터의 가장 핵심적인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게 맞죠.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